1번입니다. 1번은 흙의 연경도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여기 주의하시고 보기 1번부터 보면 소성지수는 액성한계와 소성한계의 차이로 정의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소성지수 PI는 LL-PL로 정의되죠. 그래서 아주 쉬운 보기고 2번은 주어진 점토의 액성한계와 소성한계는 교란도에 상관없이 일정하다고 했는데 요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액성한계를 시험을 할 때 이 시험 과정을 한번 상기를 해보면 맨 처음에 큰 그릇에다가 우리가 흙이랑 물을 넣고 막 비비죠. 그러니까 비빈 다음에 요거를 작은 그릇에 옮기고 작은 그릇에 담은 다음에 홈을 이렇게 파죠. 그래서 작은 그릇에 담은 다음에 홈을 파면은 가운데가 이렇게 비어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액성한계 표준 기구에 설치를 해서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되고 소성한계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흙과 물을 비빕니다. 그래서 요거를 유리판 위에서 국수 가닥처럼 돌돌돌돌 말아서 이 직경이 D가 3.2mm에서 부스스 부서질 때 함수비를 소성한계라고 하는데 이 시험 과정을 보면 액성한계도 소성한계도 시험 전에 흙과 물을 이렇게 비벼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시험 자체가 필연적으로 교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교란도에 상관없이 일정하다고 했는데 불교란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 교란도에 상관없다는 얘기가 맞겠죠. 당연히 교란이니까. 그래서 맞는 얘기고 1번 맞고 2번 맞고 3번 같은 경우는 애터버그는 사질토에 대한 흙의 분류 기준으로 이용한다 그랬는데 애터버그 한계라는 것은 우리가 함수비가 있으면 이렇게 각각 크게 경계를 표현을 하죠. 액성한계, 소성한계, 수축한계 이렇게 해서 여기를 액체, 여기를 소성, 그리고 여기를 반고체, 여기를 고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여기까지 보면 맞는 얘기 같죠. 그렇지만 사질토가 아니고 점성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러한 애터버그 한계가 이렇게 함수비에 따라서 성질이 변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거는 점토 입자 인근에 있는 흡착수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흡착수 때문에 이렇게 함수비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흙의 성질이 변하더라. 이걸 보고 우리가 연경도라고 했고 연경도, 애터버그 한계 그런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점토 입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사질토라고 했으니까 3번은 틀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4번은 소성지수가 큰 흙은 일반적으로 점토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요거는 조금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데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기억하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쪽을 0.002mm 이하 입자의 중량 배분율 그리고 세로축을 PI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직선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죠. 이걸 뭐라 그랬죠?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활성도라고 합니다. A라고 쓰고 그래서 이런 0.002mm 이하 입자의 중량 배분율과 PI 소성지수는 이렇게 비례관계에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소성지수가 큰 흙은 이게 크면 클수록 일반적으로 점토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번에도 이론 수업에서 설명을 했지만 0.002mm 이하 입자라는 얘기는 아시토 분류법에서 점성토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 그랬죠. 점성토로 분류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게 점토분이란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소성지수가 큰 흙일수록 세로축이죠. 점토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가로축이죠. 그래서 이게 크면 클수록 당연히 이것도 커지겠죠.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이 요거를 해석하는 방법 자체가 이 그래프를 연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2번입니다. 2번은 지금 흙의 다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1번부터 보면 일반적으로 입도 분포가 양호한 흙은 이렇게 나오면 다짐에서 여기까지 보면은 다짐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다짐 곡선은 가로축의 함수비를 표현을 하고 세로축에는 건조 단위 중량을 표현을 하죠. 그런데 다짐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죠. 이런 개형으로 여기다 그려보죠.
이렇게 그려지는데 다짐 곡선이 언제 이렇게 좌상향으로 이동을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좌상향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지금 1번처럼 입도 분포가 양호하거나 아니면 다짐 에너지가 크거나 아니면 조립분이 많아질수록 그래프가 좌상향으로 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번에서는 일반적으로 입도 분포가 양호한 흙일수록 입도 분포가 양호하면 좌상향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프가 최대 건조 밀도는 크고 좌상향으로 이동하니까 원래 여기 있던 그래프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죠. 원래 여기 있던 게 이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건조 단위 중량, 건조 단위 밀도는 커지고 최적 함수비는 작아지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고 2번은 영공기 간극 곡선은 다짐 곡선과 교차할 수 없다. 다짐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영공기 곡선은 오른쪽 위에 항상 있다고 했습니다. 항상 오른쪽 위에 있고 절대로 교차할 수 없고 그래서 교차할 수 없고 우측에만 위치한다. 맞는 얘기죠. 2번도. 3번은 모래는 다짐 시에 낮은 함수 비에서 간극수의 표면 장력 때문에 건조 밀도가 감소할 수 있다. 이걸 뭐라 그랬죠? 이걸 우리가 벌킹 현상이라고 했고 뭐 최적 팽창 현상이라고도 하고 이러한 원리 때문에 발생한 구조를 벌집 구조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다짐 곡선의 개형은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다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입도 분포가 매우 좋지 않은 사질토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 낮은 함수 비에서 오히려 건조 단위 중량이 감소하는 이러한 현상, 벌킹 현상이다. 매우 중요하다 그랬고 맞는 얘기죠. 4번은 유기질 성분이 증가할수록 이렇게 했는데 유기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다른 문제에서는 뭐 2탄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P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2탄 아니면 나뭇가지 뭐 이런 불순물들을 의미를 합니다. 유기질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런 게 들어가면 입도 분포가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입도 분포가 양호하면 좌상향으로 이동하죠. 그럼 입도 분포가 좋지 않으면 우하향으로 이동을 하겠죠. 오른쪽 아래로 이동을 하면 함수비는 증가를 하고 건조 단위 중량은 감소를 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 흙의 건조 단위 중량과 건조 단위 밀도와 최적 함수비는 감소한다 그랬는데 건조 단위 중량은 감소하지만 함수비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3번을 보면 지금 집안 내 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보기 1번부터 보면 점화중이 작용할 때 집안 내 응력을 산정하는 부세니스크 해는 탄성 이론에 근거한다고 했는데 요거는 맞는 보기입니다. 이론 강의에서도 설명을 한번 했는데 부세니스크 탄성론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요거는 그냥 눈에 익혀두시면 됩니다. 다른 보기로 변형이 안 되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 2번 같은 경우는 탄성 집안에서 여러 가지 하중들이 지표에 작용할 경우 집안 내의 응력은 각 하중에 의한 응력 증가량을 산정하여 더해줌으로써 계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여기에 P1이 작용을 했다고 하면 A점에 델타 시그마 1이 증가를 했다고 합시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크기는.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P2가 작용을 하면 델타 A점에 델타 시그마 2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델타 시그마 A라는 것은 단순히 요거 두 개를 더하면 된다. 요런 보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토질력학에서 뭐 중첩의 원리다. 요런 식으로 표현도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1번, 2번도 맞고 3번은 외부 하중이 작용하지 않고 지표가 수평한 집안에서는 전단 응력이 0이다라고 했는데 전단 응력이라는 것은 불균형이 발생할 때 발생을 합니다. 불균형에서. 그런데 우리가 지표는 원래 지표가 수평하다면 이 A점에서 불균형이 발생을 할 수가 없죠. 이 점을 기준으로 좌우가 균형을 이루고 있죠. 평형 상태에 이르고 있으니까 전단 응력은 이럴 때 발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대칭이 발생을 해야만 전단 응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보기고 그리고 4번 보기가 굉장히 중요한 보기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보기인데 4번을 좀 천천히 설명을 해보면
흙의 압축성은 전응력이 지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암밀을 공부를 한 학생들을 보면 암밀 치마량을 계산을 할 때 1 플러스 2의 cc h 로그 시그마 제로 프라임 시그마 1 프라임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유효 응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외력으로. 그래서 흙의 압축성은 전응력이 아니라 유효 응력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뒷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데 전단 특성은 유효 응력이 지배를 한다고 했는데 이 보기가 왜 어렵냐면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이 오히려 틀립니다. 이 보기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전단 강도라는 것은 시그마 n 탄젠트 파이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걸 엄밀히 표현을 하게 된다면 여기가 유효 응력이기 때문에 수직 응력에서 수압을 빼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사실상 시그마 프라임으로 표현을 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이걸 기억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틀립니다. 지금 이 보기는 요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요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뭘 물어보는 거냐면 우리가 사면이 이렇게 있으면 파괴 가능면이 있죠. 그러면은 여기 외력이 있으면 이 외력에 의해 여기 발생되는 전단 응력이 있죠. 그렇죠? 그럼 이 전단 응력을 길이로 나누게 되면 타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단 응력을 계산을 할 때 이렇게 전응력으로 계산을 하죠. 이거를 계산을 할 때 뭐 수압을 고려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단 특성은 유효 응력이 아니라 전응력을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 4번 보기는 사실상 수험생분들이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이 나온 이유는 이 보기가 그 토질역학의 굉장히 유명한 책에 이대로 똑같이 나와 있어요. 흙의 압축성은 유효 응력이 지배를 하고 전단 특성은 전응력이 지배를 한다라는 그 보기가 문장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이 보기를 조금 변형을 해서 낸 것 같은데 이 보기는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책이 워낙에 유명하고 잘 쓰여진 책이라서 이 보기를 그대로 외우세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흙의 압축성은 유효 응력이 지배를 하고 전단 특성은 전응력이 지배를 하더라. 이 보기는 그대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도로 성토로 다져진 흙의 간극비가 주어졌고 그리고 함수비가 있고요. 그리고 흙의 비중이 주어졌고 공기 함유량은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우선 이 문제를 풀려면 공기 함유량이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V분의 VA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 그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상 요게 바로 이렇게 보이면 좋은데 1 플러스 2분의 2 마이너스 오메가 GS가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공부가 최종적으로 완료가 됐다면. 그렇지만 지금은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요걸 다시 한번 유도를 해보면 우리가 VS는 1법이 있죠.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여기가 흙 입자라고 하고 그냥 간략하게 흙만 쓰겠습니다. 원래는 흙이라고 쓰면 안 되죠. 흙 입자랑 흙이랑 다르니까 그냥 쓰죠. 뭐 흙 입자 원래는 흙만 쓰는데 그리고 VS는 1법이니까 1 나오고 2 나오고 GS 감마 W 오메가 GS 감마 W가 바로 나와야 됩니다. 요거는 지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오메가 GS 감마 W가 이쪽으로 넘어가려면 다시 감마 W로 나눠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오메가 GS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V분의 VA로 표현을 해보면 V가 지금 뭐죠? 전체죠. 그래서 1 플러스 2가 나오고 분모는 1 플러스 2가 나오고 분자는 VA는 여기만이죠. 그래서 2에서 오메가 GS를 빼면 됩니다. 근데 요거를 매번 공기 함유량이 나올 때마다 요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공기 함유량에 대한 좀 고난이도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접할 기회가 있는데 그때는 요거를 하면은 절대 시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이 VA를 외우라고 합니다. VA가 2 마이너스 오메가 GS예요. 요거를 달달 외우라고 하고 그래서 바로 여기다 대입을 해서 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만약에 가르치는 학생들이었다면 좀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은 이 문제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뭐 VS는 1법을 쓰는 게 아니고 A는 V분의 VA고 1 플러스 2분의 2 마이너스 오메가 GS입니다.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합격한 학생들도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1 플러스 2는 문제에서 0.5라 그랬죠. 그리고 0.5에 오메가가 0.1이고
GS가 2.5니까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0.167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00을 곱하면 퍼센트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16.7%가 나오겠죠. 5번입니다. 5번은 지금 단면적이 A인 튜브 속에서 물이 흐르는데 이때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면 우선 기준면을 설정을 하라고 했는데 기준면은 하류 자유수면을 기준면으로 하면 좋고 여기를 기준면으로 할 경우 그러면 여기 탑을 봅시다. 여기를 탑 지점이라고 하면 위치수두는 기준면을 기준으로 높이죠. 그래서 델타 H만큼이 될 테고 요게 1m가 됩니다. 그리고 압력수두는 자유수면이죠. 그러면 0m입니다. 압력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전수두라는 것은 위치수두와 압력수두의 합이니까 1m 더하기 0m는 1m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탑 꼭대기에서 해석이 끝났고, 그리고 바텀에서 보면 아래점에서 보면 위치수두는 0이죠. 기준면 위의 점이니까 여기를 해석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압력수두도 0이죠. 왜냐면 자유수면이니까. 그럼 전수두는 0이겠죠. 그래서 A점과 그러니까 여기 꼭대기 점과 아래점의 전수두 차이는 1m가 됩니다. 일단 요게 맨 처음에 해석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보기 1번부터 천천히 보면 점 A와 점 B의 전수두는 같다고 했는데 물 속에서는 전수두 손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꼭대기에서 지금 전수두가 1m죠. 그러면은 이 물 내에서는 어느 지점에서도 전수두가 1m인 겁니다. 그래서 A점과 B점의 전수두는 1m로 같으니까 맞는 얘기고 2번에서는 B점과 C점까지의 손실수두가 0.5m라고 했는데 B점의 지금 전수두가 1m죠. 그리고 D점의 전수두는 0m겠죠. 왜냐면은 여기서도 전수두가 똑같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 아래점에서 전수두가 0이라 그랬으니까 D점도 0m일 테고요. 그러면은 B점은 1m고 D점은 0m인데 그럼 C점은 여기서 여기까지 물이 흐를 때 가운데 지점이니까 절반만큼 전수두 손실이 발생을 했겠죠. 그래서 C점의 손실수두는 0.5m입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고 3번 C점의 압력수두는 1.5m라고 했는데 C점을 보면 위치수두는 기준면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m죠. 그리고 전수두를 우리가 알고 있죠. 0.5m라고 했죠. 그런데 전수두는 위치수두와 압력수두의 합이라 그랬으니까 압력수두는 1.5m죠. 그래서 맞는 얘기고 4번 같은 경우는 단위시간당 유출량은 0.5KA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는데 우리가 단위시간당 유출량은 Q는 KIA라는 공식을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대입을 해보면 흙의 투수계수 K는 그냥 쓰라 그랬고 K가 나오고 I는 물이 흐른 길이분의 전수두 손실이죠. 근데 물이 흐른 길이가 지금 요만큼이죠. 3m. 그래서 3m분의 B에서 D점까지 전수두 손실이 1m죠. 그래서 여기다가 단면적은 A 바라 그랬으니까 3분의 1 KA 바가 나오겠네요. 근데 문제에서는 2분의 1 KA 바라 그랬으니까 틀렸죠. 6번입니다. 6번은 지금 유선망에서 A점의 간극수압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유선망에 대한 개념을 잡기에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면 우선 ND를 구해야 되겠죠. 전수두 손실 칸수라 그러는데 천천히 구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개죠. 그리고 또 NF를 구해야 됩니다. NF는 유선 채널수라고 하는데 세로로 구하면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유선망에서는 전수두 손실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총 전수두 손실 델타 H를 구해야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하류면과 상류면의 높이 차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4m죠. 그래서 요거를 바로 쓰고 상류와 하류의 전수두 차이가 4m다 이렇게 하고 또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 유선망을 이용해서 궁극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전수두입니다. 유선망으로는 전수두를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요거 계산하는 과정을 지금부터 봐야 되는데
A점의 전수들을 봐야 되죠. 그럼 A점은 하류면으로부터 몇 번째 칸에 위치를 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다, 12번째 칸에 위치를 하죠. A점은 12번째 칸에 위치를 합니다. 그런데 하류에서 상류까지 갈 때, 이렇게 갈 때 총 전수두가 4m 차이가 나는데 총 15칸 중에서 A점은 12번째에 있으니까 우리가 A점 전수들은 델타 H를 총 칸수 ND로 나눠서 ND로 나누는데 여기에 12번째에 있죠. 이런 의미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D는 15고 델타 H는 4m고 12번째 칸에 있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5니까 3.2m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A점의 위치수들을 계산을 해보면 여기를 기준면으로 잡으면 A점은 지금 몇 미터 지점에 있냐면 마이너스 10m 지점에 있습니다. 여기가 1m고 여기서부터 9m니까 A점의 위치수두는 마이너스 10m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수두라는 것은 위치수두와 압력수두의 합이죠. 근데 전수두가 지금 3.2m고 위치수두는 마이너스 10m죠. 그리고 압력수두를 여기다 더하면 압력수두는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면 3.2m 더하기 10m니까 13.2m가 나오겠죠. 7번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지루할 정도로 많이 출제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문제를 보면 일면 배수 상태인 10m의 두께의 점토층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일면 배수라는 것은 밑에가 우리가 만약에 불투수층이라면 물이 흐를 수 없는 뭐 단단한 안반층 이런 거라고 한다면 여기가 만약에 10m라고 하고 물이 이렇게 차 있으면 여기 있는 흙이 여기 있는 물이 배수가 되려면 밑에서부터 위로 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장 먼 배수 거리가 10m가 됩니다. 여기서 위에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 우리가 HDR은 10m라고 표현을 하고 만약에 이게 양면 배수였다면 여기 가운데 있는 물이 빠져나가는 게 가장 길겠죠. 그래서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돼야 되니까 이때 양면 배수였다면 5m였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일면 배수니까 HDR 배수거리가 10m가 되는 거고 문제에서는 뭐 무한히 넓게 분포하고 있는 여기는 의미가 없고 1년 동안 12cm 치마가 발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요 정도 나오면 우리가 시간 계수를 이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풀다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지금은 좀 낯설어도 그래서 일단 이 공식을 알아야 되고 TV는 HDR 제곱 CVT라는 공식을 알아야 되고 지금 CV는 여기 주어졌죠. 안밀 계수가. 그래서 대입을 하면 19.7m 제곱 퍼 2어가 나오고 여기 보면 1년이 경과를 했다 그랬죠. 그리고 HDR이 10m니까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0.197이 나옵니다. 그런데 0.197이 나오면 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0.197이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TV가 0.197이다 이러면 지금 안밀도가 50%라는 사실을 바로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1년이 지났을 때 이 상황은 안밀이 50%가 발생한 상황인데 이때 치마량이 12cm인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그럼 90%가 발생을 하면 몇 cm가 치마를 하냐 이랬죠. 그러면은 이 12cm에다가 5분의 9를 하면 되겠죠. 50%가 발생했을 때 12cm니까 90%가 발생을 했을 때는 5분의 9겠죠. 그래서 요건 21.6cm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져갔으면 하는 개념은 일단 배수거리라는 개념과 그리고 TV가 0.197이라는 값이 나오면 이게 안밀도가 50%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를 더 알아야 되는데 TV가 0.848이 또 나옵니다. 0.848이면 안밀도가 90%입니다. 요것도 꼭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개는 반드시 알아야 되니까 필수적으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8번입니다. 8번은 지금 지표에 8톤 per 미터 제곱에 무한 등분 파중이 작용을 하죠. 여기. 그리고 A점에 피조메타를 꽂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피조메타 높이가 2.5m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 때 일단 처음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5톤 퍼 미터 제곱의 무한 등분포 하중입니다. 이렇게 지표에 이렇게 무한 등분포 하중이 작용을 하게 되면 이 어느 지점에서도 지중 응력 증가가 밖에서 준 하중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표에 이렇게 집중 하중이 작용을 하게 되면 이 각각 지점에서 이 델타 시그마가 다르겠죠. 하지만 무한 등분포 하중에서는 똑같다. 이게 첫 번째로 가져가야 되는 개념이고, 그래서 이 A점에서는 이 5톤 퍼 미터 제곱을 줬으면 이 A점의 델타 시그마 A는 5톤 퍼 미터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처음으로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보기 1번부터 보면 A점의 안밀도는 50%라고 했는데 우리가 무한 등분포 하중을 줘서 A점의 응력 증가량이 5톤 퍼 미터 제곱이 되면 초기에는 점성토니까 배수가 잘 진행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 델타 시그마 A를 수압이 다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수압이 다 받았으면 수압만큼 피조메타가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5톤 퍼 미터 제곱인데 얼마만큼 피조메타가 상승을 하게 되냐면 이 델타 U를 감마 W로 나눈 값만큼 피조메타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5톤 퍼 미터 제곱이고 1톤 퍼 미터 상승이니까 5m가 상승을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초기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2.5m죠. 그래서 우리가 안밀도를 초기 피조메타 높이에서 나중 피조메타를 높이를 뺀 만큼을 이렇게 안밀도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5m분의 5m 마이너스 현재 2.5m니까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현재 A점의 안밀도가 50%라는 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맞고, 2번은 점토층의 평균 안밀도가 50%보다 크다고 했는데 우리가 안밀이라는 것은 물이 배수되면서 이 간극수압이 과잉간극수압이 솟아되면 그때 안밀이 발생을 한다 그랬죠. 근데 A점이 점토층의 중앙부니까 물이 배수가 가장 더디게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간극수압도 가장 더디게 감소가 된다는 얘기고 안밀도 가장 낮게 안밀도가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A점이. 근데 가장 낮은 안밀도 지점 A가 50%니까 이 점토층의 평균 안밀도는 50%보다 더 크겠죠. 그래서 2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번은 A점에서 상지하중에 의하여 증가된 연직 유효 응력은 2.5톤 퍼 미터 제곱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델타 시그마 A가 밖에 이 델타 Q랑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5톤 퍼 미터 제곱인데 이게 흙이 유효 응력으로 받거나 물이 과잉간극수압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얘가 다 받았겠죠. 얘가 원래는 초기였다면 얘가 0이고 얘가 5였겠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면 얘가 5가 되고 얘가 0일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사이에 있는 단계고 현재는 그 사이에 있는 단계고 수압이 2.5라 그랬죠. 요게 2.5m니까. 그래서 증가한 유효 응력 증가량은 2.5가 됩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고 3번도. 4번 같은 경우는 점토층에서 현재까지 발생한 치마량은 최종 안밀 치마량의 50%라고 했는데 아까 2번 설명할 때 설명을 한번 했죠. 평균 안밀도는 지금 50%보다 큽니다. 그래서 전체 치마량의 50%가 아니라 50%보다 크다라는 보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9번은 아주 간단한 문제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선 보면은 개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가 점토죠. 그리고 양쪽이 모래인데 우리가 정수압이라는 게 있죠. 지금 수압이 여기 있으니까 정수압이 원래대로라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됐다면. 그렇지만 지금 안밀이 진행 중이라 그랬으니까 과잉간극수압이 발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과잉간극수압이라는 것은 배수가 잘 진행이 안 돼야지 과잉간극수압이 발생을 하겠죠. 배수가 너무 잘 진행이 되면 물이 그냥 싹 빠져나가니까 과잉간극수압이 발생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래 지반 같은 경우는 정수압과 똑같습니다. 안밀이 진행 중이든 뭐 진행이 끝났든 간에 과잉간극수압이라는 게 발생을 할 수가 없어서
여긴 정수압과 똑같고, 그리고 점토의 양 끝점은 배수가 너무 잘 진행되니까 그냥 정수압이랑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점토의 중심부로 갈수록 물이 잘 빠져나갈 수가 없죠. 얘네들은 여기 있는 물들은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니까 물이 빠져나가는 길이 엄청 길죠. 그래서 중심부로 갈수록 물이 잘 안 빠져나간다는 얘기고, 중심부로 갈수록 과잉간극수압이 크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간극수압의 분포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줄 겁니다. 그래서 요 크기가 과잉간극수압일 테고, 이 중심부로 갈수록 이 폭이 넓어져야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요만큼은 정수압이고, 요만큼이 과잉간극수압인데, 과잉간극수압이라는 것은 물이 배수가 안 될수록 크다. 그래서 중심부로 갈수록 크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맞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안밀에 대한 개념을 익히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니까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10번입니다. 10번은 토합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1번부터 천천히 보면 옹벽 배면흙이 수동 상태에 도달했을 때 연지 응력이 최대 주응력이다 라고 했는데, 우선 수동 상태를 보면 옹벽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뒤채우묵이 이렇게 있는데, 수동 상태라는 것은 횡구속이 커지는 방향으로 변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옹벽이 이쪽으로 변이가 발생을 해야 흙의 횡구속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모어원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쪽을 수직 응력이라고 하고 이쪽을 전단 응력이라고 하면, 흙에는 뭐 우리가 바로 구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어떤 파괴 기준이 있겠죠. 모 콜럼브 파괴 기준이라고 하는데 요게 있을 테고, 이런 횡 구속의 변형이 없을 때 초기 응력 상태를 여기 표현을 해보면, 여기 점에 어떤 흙의 응력을 표현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있고, 여기가 수직 응력이었을 테고, 초기 상태는 정지토합 계술의 관계가 있으니까 시그마 H가 뭐 K0 시그마 V 이런 식으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 횡구속이 커지는 방향으로 변이가 발생을 하면 이게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점이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처음에는 원래 이 모어원 상태에서 모어원이 점점 작아지겠죠. 이렇게 작아지다가 이제 이 수평 응력이 연지 응력보다 커지면 이 오른쪽으로 이제 모어원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점점 커져서 여기 딱 만나면, 잘 그려보면 여기 딱 만나면 파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때 여기 점은, 요 점은 더 이상 연지 응력이 아니고 수평 응력이죠. 그래서 연지 응력이 최대 주응력이라고 했는데 이게 틀렸죠. 지금 수평 응력이 최대 주응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역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이 틀렸고, 2번도 보면 2번은 굉장히 어려운 보기인데, 랑킨 토합 이론은 벽체와 흙 사이의 마찰을 무시하죠. 그리고 나서 뒤에 걸 보면 콜롬보 토합 이론보다 주동 토합을 크게 산정을 한다고 했는데, 요거는 굉장히 어려운 보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항상 외우라고 하는 것은, 랑킨 토합이 콜롬보 토합보다 주동 토합을 크게 산정합니다. 그래서 안전측 설계가 돼요. 주동 토합을 크게 산정해서 안전측 설계가 되고, 또 콜롬보 토합은 랑킨 토합보다 수동 토합을 크게 산정해서 불안전측 설계가 됩니다. 요거는 많이 어려운 보기고, 그렇지만 몇 번 출제가 됐습니다. 이 보기를 이해를 못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있는 그대로 암기를 하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시간 안에 풀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되는 보기니까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랑킨 토합이 콜롬보 토합보다 주동 토합이 커서 안전측이고, 콜롬보 토합은 랑킨 토합보다 수동 토합이 커서 불안전측입니다. 요거를 꼭 암기를 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3번을 보면 병마찰각은 토합의 작용 방향과 파괴 활동면에 형상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마찰이 없다면 뭐 이쪽으로 이렇게 주동 토합이 생성이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무슨 이렇게 벽면 마찰각이 있으면 얘가 작용 방향이 이런 식으로 변하겠죠. 그래서 파괴 활동면의 형상과 작용 방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아시면 되고, 4번은 점토질 흙은 뒤채움된 농벽에 있어서 인장균열 깊이는 흙의 점착력에 비례를 한다 그랬는데, 처음이니까 설명을 해보면, 인장균열 깊이라는 것은 주동토합이 0이 되는 지점까지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주동토합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KA 감마 Z 마이너스 EC 루트 KA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0m 되는 지점까지 발생을 하니까 이거를 Z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감마 루트 KA분의 EC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요거를 정리하면 나와요. 이거를 매번 정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Z는 감마 루트 KA분의 EC라는 인장균열 깊이 공식을 외우고, 여기 보면 분자에 C가 있죠. 그래서 점착력에 비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보기입니다. 11번입니다. 11번 같은 문제는 무조건 그림을 그리면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지하 수위가 지표면과 일치하는 두께 10m의 단일 토층 지반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일단 그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10m가 있었는데 수압이 여기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표면으로부터 3m 지점까지 내려가요. 물 수위가. 근데 지표면으로부터 깊이 4m 지점에서 여기서 수위 강화로 인한 연직 유해응력 증가량을 계산을 하라고 했는데, 일단 수위가 여기 있을 때 계산을 해보면 수위 하강 전의 연직 유해응력은 우리가 감마 프라임 Z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정수위니까. 그러면 지금 포화 단위 중량이 2니까 2 마이너스 감마 W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4m니까 4톤 퍼 미터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리고 하강을 하게 되면 일단 전응력을 계산을 해보죠. 바로 계산을 할 수 있겠네요. 유형력 같은 경우는 지금 3m 지점이니까 여기죠. 그래서 위에 3m는 물에 잠기지 않았지만 여기서 보면 수위 강화 후 포화도의 변화는 없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원래는 감마 T를 써야 되는데 지금은 좀 특수한 상황이니까 여기다가 바로 원래는 감마 T를 쓰는 게 맞는데 지금은 여기다가 2톤 퍼 미터 3승에 3m만큼 있고 밑에 1m는 물에 잠겨 있죠. 그래서 감마 프라임 Z를 해야 되니까 2-1톤 퍼 미터 3승에다가 여기다가 1m를 하게 되면 이게 6이고 이게 1이죠. 그래서 7톤 퍼 미터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4였지만 7이 됐으니까 3만큼 증가를 했죠. 그래서 1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별도로 특별한 건 없었는데 이게 조금 특이했습니다. 12번입니다. 이 문제는 PQ 다이아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파괴 기준으로 모 콜롬브 파괴 포락선을 많이 이용을 하죠. 탄젠트 파이 플러스 C를 이용을 하는데 요거 외에도 다른 파괴 기준이 있다고 했습니다. Q는 P 탄젠트 알파 플러스 A라고 했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암기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선 탄젠트 알파는 사인 파이라는 관계가 있고, 두 번째로 A는 C 코사인 파이라는 두 가지 관계를 암기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우선 여기 Q가 주어졌는데 이거랑 같이 보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탄젠트 알파가 0.5죠. 여기서. 그리고 여기를 보면 A도 0.5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탄젠트 알파가 0.5니까 사인 파이가 0.5죠. 그럼 요걸 이용해서 파이가 30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0.5는 C 코사인 파인데 우리가 파이가 30도라 그랬으니까 코사인 30도죠. 그러면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C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고, 이거를 C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루트 3분의 2 곱하기 0.5니까 루트 3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점착력 C는 루트 3분의 1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요걸 암기를 해야 되죠. 탄젠트 알파는 사인 파이다, A는 C 코사인 파이다. 요걸 암기를 해야지
모어 콜롬보 파괴 포락선과 PQ 다이아그램의 관계를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만 암기를 하면 뭐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13번입니다. 이 문제는 직접 전단 시험의 특징에 관한 문제인데 요거는 한 5가지는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랬죠. 천천히 한번 보면 1번은 진행성 파괴가 일어난다. 이거 맞는 보기죠. 그리고 진행성 파괴라고도 하지만 뭐 활동 파괴라고도 합니다. 활동 파괴라고도 하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직접 전단 시험을 이렇게 놓고 전단을 이렇게 주죠. 그러면은 이 면에서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활동하면서 파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활동 파괴라고 합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진행성 파괴, 활동 파괴라는 단어만 눈에 좀 익혀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은 배수 조절과 간극 수압 측정이 어렵죠. 시험 자체가 뭐 물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간극 수압을 측정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직접 전단 시험이라는 시험은 사질토에서 주로 일어나더라. 뭐 이 정도 해석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1번이랑 2번은 맞고, 3번은 전단 응력이 이 파괴면에서 균등하게 분포한다 그랬는데 아니죠. 균등하게 분포하지 않습니다. 그게 특징이어서 틀렸고요. 그리고 전단 시에 주응력 방향이 회전한다. 요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외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고, 지금 하나, 두 개, 세 가지가 나왔는데 별도로 또 알아둬야 하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파괴면을 가정한다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가 흙을 딱 채취를 했는데 흙의 이쪽 방향으로 균열이 있다고 해볼게요. 내부에 균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파괴가 발생을 한다면 이 균열을 따라서 발생을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겠죠. 하지만 우리가 직접 전단 시험의 세팅을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봅시다. 흙이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고. 그러면은 파괴가 이 면을 따라 발생하겠죠. 그럼 이 면은 깨끗한 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원래 있는 강도보다 더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보기가 출제가 되냐면 삼축 압축 시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주응력을 주죠. 삼축 압축 시험에서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장 취약한 면으로 파괴가 발생을 됩니다. 그렇지만 직접 전단 시험을 하면 파괴면과 무관하게 임의로 가정한 면에 대해서 파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직접 전단 시험으로 측정한 전단 강도가 삼축 압축으로 시험한 전단 강도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4번입니다. 이 문제는 출제 당시에 학생들이 이 문제를 해석을 못해서 굉장히 많이 틀렸는데 한번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처음 부피가 200cm 3승인데 삼축 압축 시험을 한 결과 최적 변화가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최적 변형률을 원래 최적분에 최적의 변화율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200분의 마이너스 5라고 할 수 있고, 이거를 퍼센트로 표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5%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최적 변형률이라는 게 응용역학에서는 최적 변형률 2로 표현을 하고, 응용역학을 좀 심도 있게 공부한 학생들은 요게 입실론 x와 입실론 y 더하기 입실론 z로 표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2.5라는 얘기죠. 퍼센트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계속.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축방향 변형률이 4.5%라고 했는데 요거를 해석을 못했습니다. 학생들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삼축 압축 시험을 이렇게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삼축 압축 시험이니까 이렇게 세 축에 대해서 하중을 주겠죠. 그래서 이쪽을 x축, y축, z축으로 주는데 삼축 압축 시험이니까 z축의 변형률이라는 것은 이 변형률을 의미하죠. 그럼 z축의 변형률 4.5%라는 얘기는 4.5%만큼 압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별도의 언급이 없더라도. 그래서 이 입실론 z를 4.5%로 측정이 되었다라고 했지만 요거를 마이너스 4.5%라고 해석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나서 삼축 압축 시험은 이 x축이랑 y축에 이 응력이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 두 개 값이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 입실론 3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럼 이 식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 입실론 3 마이너스 4.5는 마이너스 2.5가 되고,
요거를 풀면 입실론 3가 1이 나옵니다. 1%가. 그래서 양수니까 1% 팽창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학생들이 해석을 못한 게 요 부분이니까 요거를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응용역학과 관련된 문제인데 최적 변형률이라는 것은 응용역학에서 2로 표현이 되고 입실론 x 더하기 입실론 y 더하기 입실론 z라는 개념까지 같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15번입니다. 이 문제는 사질토층에서 A점에 상향 흐름이 있는데 지금 물이 위로 흐르게 되는데 분사 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최저 수심을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분사 현상이 언제 발생을 하냐면 이 i가 동수경사 i가 한 개 동수경사에 이르게 되면 분사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ICR 한 개 동수경사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1 플러스 2분의 GS 마이너스 1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감마 W분의 감마 프라임으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걸 이용을 하느냐? 문제에서 주어진 걸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 감마에 대한 얘기가 없죠. 여기 보면은 GS랑 1이 있으니까 ICR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플러스 1분의 2.6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I라는 것은 동수경사 I는 물이 흐른 길이분의 전수도 손실이죠. 전수도 차. 근데 물이 흐른 길이는 지금 5m죠. 흙 속에서 물이 흐른 길이니까 5m를 써야 되는 거고, 전수드는 우선 A점의 전수드를 보면 전수드라는 것은 위치수도 더하기 압력수두죠. 그런데 우리가 위치수두를 해석을 하려면 기준면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이 밑면을 기준면으로 설정을 하면 지금 A점을 보면 A점의 위치수두는 0이죠. 기준면이 여기니까. 근데 압력수두는 10m죠. 지금 여기 피조메타가 10m니까. 그래서 A점의 전수두는 10m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A점과 지금 요만큼 물이 흘렀고, 그러면은 요점과 요점의 전수두 차이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점은 이 점과 똑같죠. 전수두가 물속에서는 전수두 손실이 발생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점의 전수두를 알기 위해서 여기를 해석을 할 겁니다. 이 점의 전수두를 계산을 해보면 여기를 뭐 t라고 해볼게요. 탑이니까. 여기의 위치수두는 5 플러스 h죠. 기준면으로부터 5 플러스 h고 압력수두는 0이죠. 왜냐면 자유수면이니까. 그럼 전수두는 5 플러스 h가 되죠. 그러면은 A점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흐를 때 전수두 손실은 원래는 10이었는데 5 플러스 여기 아니죠. 5 플러스 h가 됐죠. 그래서 이게 동수경사가 되는 거고, 흙에서 발생하는 이게 ICR이랑 같을 때 분사 현상이 발생을 하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됩니다. 1 플러스 1분의 2.0 마이너스 1. 그래서 h를 계산을 하게 되면 1m가 나옵니다. 16번입니다. 이 문제는 수험생분들 중에서 처음 공부하는 학생 중에서 이 개념을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길이를 L이라고 할 때 만약에 미소 회전 변이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 세타만큼 회전 변이가 발생을 하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변이를 L 세타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요거는 토질력학 얘기는 아닌데 요 개념을 일단 아셔야 되고,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설명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기초가 있는데 기초가 여기가 25m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허용 각변이가 5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최대 500분의 1까지 될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이때 최대 허용 부동 치마량,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냐, 여기가 얼마까지 될 수 있냐는 얘기인데 당연히 25m 곱하기 500분의 1이겠죠. 너무 간단한 문제고 사실 토질력학 문제로 부적합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5cm겠죠. 17번입니다. 이 문제는 단위 중량이 2톤 per 미터 3승인 집안에서 4m를 지금 파냈죠. 파내고 Q를 줬는데 여기서부터 10m 지점 떨어진 A 지점에서 연지극력의 증가량을 2대1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2대1법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여기를 폭을 B, 길이를 L이라고 하면 여기 면적이 원래는 B 곱하기 L이었겠죠. 근데 2대1법이라는 것은
지중 깊이 Z에서 이렇게 2대1로 퍼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응력이. 그러면 Z만큼 내려가면 2분의 Z만큼 폭이 늘어나겠죠. 근데 좌우로 늘어나니까 여기도 2분의 Z가 됩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B였는데 밑에는 B 플러스 Z가 되겠죠. 그리고 L이었던 것은 L 플러스 Z가 될 테고 응력을 부담하는 범위가 이렇게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넓게. 그렇죠. 근데 위에서 지금 하중 Q를 줬는데 Q를 줬지만 4m를 파냈습니다. 그러니까 부피에다가 감마를 빼줘야 돼요. 감마를 곱한 무게를. 그래서 요거를 이 넓은 면적이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응력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B가 원래 10m였고 Z는 10m죠. 그리고 L도 10m였고 Z가 10m고 Q가 지금 2000톤 퍼고 2000톤 F고 부피는 단면적이 10m 곱하기 10m였고 여기다가 4m를 파냈죠. 그리고 감마는 2톤 퍼 미터 3승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3톤 퍼 미터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18번입니다. 지금 3m 3m 크기의 정사각형 기초가 있는데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를 하죠. 그리고 단위 중량이 1.7톤 F 퍼 미터 3승이고 그리고 감마 세츄에이션이 있고 집안의 깊이 2m 위치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림을 그리면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기초가 있는데 여기가 3m죠. 그리고 2m 깊이까지 근입 깊이가 있고 그리고 지하 수위가 지표면에서 3m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가 지하 수위가 있는데 이만큼 3m죠. 그런데 테르작의 지지력 공식을 이용하여 극한 지지력을 산정을 하려고 하는데 감마 1과 감마 2가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극한 지지력 공식을 보면 뭐 문제에서는 필요가 없는데 원래는 우리가 CNC, QNQ, 2분의 1 감마 BN 감마 이렇게 써야 되죠. 그렇지만 지금은 정사각형 기초니까 알파랑 베타를 도입을 했죠 지금. 그래서 원래는 알파 CNC, QNQ 플러스 베타 감마 BN 감마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정사각형이니까 알파에 1.3을 썼고 그리고 베타에 0.4를 썼죠 여기다가. 그래서 요거는 일단 문제랑은 상관없이 일단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감마 1이랑 감마 2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 감마 2, Q항의 감마 2는 Q항에 있는 감마는 기초 위에 있는 기초가 지금 여기 있죠. 기초 위에 있는 흙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값입니다. 근데 지하수위가 여기 있으니까 감마 2는 지하수랑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감마 2는 그냥 수변 단위 중량을 쓰면 됩니다. 문제에서는 1.7이라 그랬죠.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감마 1을 생각을 해보면 감마 1 같은 경우는 지금 감마항에 있는 감마 1이죠. 요거는 기초 하부에 있는 흙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랬고 지금 폭이 3m니까 기초 하부로부터 폭 3m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두 번째 케이스죠. 그래서 3m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물에 잠기지 않은 부분이 여기가 1m고 물에 잠긴 부분이 2m겠네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감마 1은 이럴 경우에 폭 B 이내에 지하 수위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3m죠. 총 길이가 3m에서 위에 1m는 물에 잠기지 않았으니까 여기는 수분 단위 중량을 이용을 하고 밑에 2m는 물에 잠겼죠. 그래서 여기는 감마 프라임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3m분의 1m는 감마 t가 1.7이죠. 그리고 2m는 감마 프라임을 써야 되니까 지금 감마 세츄에이션이 1.9니까 1.9 마이너스 1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1.17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19번입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사질토라고 하면 토질력학에서는 C가 0이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경사가 30도고 무한사면에서 왼쪽은 건조 상태고 오른쪽은 수중 침수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전율에 대해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무한사면에 대해서 안전율을 묻게 되면 일반식을 쓰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감마 H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그리고 감마 h, 코사인 제곱 베타, 탄젠트 파이 플러스 c고, 문제에서는 c가 0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없죠. 그리고 나서 분모와 분자를 소거하게 되면 h랑 h가 날아가고, 그리고 항상 주의해야 되는 점은 여기 감마를 날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이 감마 값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같은지 다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코사인 베타를 날리고 정리를 하게 되면 감마가 살아있고, 밑에가 탄젠트 베타, 위에는 탄젠트 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파이는 전단 저항각이죠. 내분마 찰각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밑에 베타는 경사각이죠. 그래서 여기는 30도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에 건조사면을 보게 되면, 건조사면은 분모와 분자에 감마 D를 쓰거나 감마 T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FS 건조를 보게 되면, 왼쪽 사면을 보게 되면 감마 D랑 감마 T가 뭐 감마 D를 쓰든지 감마 T를 쓰든지 상쇄가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파이가 나올 테고, 오른쪽은 수중 침투 사면이니까 분모 분자에 감마 프라임을 쓰겠죠. 그래서 요것도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건조 사면이랑 침투 사면이랑 지금 안전율이 똑같죠. 그래서 1번부터 보면 건조 상태의 무한 사면의 안전율이 더 크다고 했는데 같으니까 틀렸고, 건조 상태의 무한 사면의 안전율은 탄젠트 파이라고 했는데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파이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은 수중에 잠긴 무한 사면의 안전율이 더 크다 그랬는데 같으니까 틀렸죠. 그리고 두 사면의 안전율은 베타에 30도를 넣어서 계산해 보면 루트 3 탄젠트 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20번입니다. 20번은 지금 안전율이 2일 때 안정수를 계산을 하라고 했는데, 안정수에 대해서 물어보면 우선 이 공식을 쓰고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NS는 감마 H분의,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은 C가 아니고 CD입니다. 여기서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데, CD라는 것은 유발 점착력이라 그래서 FS분의 C라고 표현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안전율이 2라 그랬고, C는 2죠. 2톤 퍼 미터 3승이고, 그래서 요거는 바로 대입을 하게 되면 감마가 2고, 그리고 H가 지금 5m죠. 그래서 요거를 바로 대입을 하게 되면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여기다가 C를 써서 항상 틀립니다. 공식을 감마 H분의 C로 외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외우시면 안 되고 반드시 CD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0.1이 나오게 됩니다. 아주 쉬운 문제죠.